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괜찮으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장을 보니까 오늘도 안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오늘도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아서요.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요. 여러분도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으면 모이셔서요. 오늘 얘기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돈쌤, 정현두쌤 나와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예, 오늘 가상자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주식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예. 오늘 특징주가 있어서요. 대선이 화두긴 화두인가 봐요. 그 후보 중 한 분이 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탈모 관련 주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예, 특히 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의사록에서 네. 표현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탈모 관련 샴푸주가 네.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네. 다 파란불인데 빨간불이 쫙 들어온 게 있으니까. 네, 그게 사실 그 대선 후보의 이제 탈모 공약인데 네. 탈모라는 게 사실 원래도 건강보험 되긴 돼요. 심각한 그런가요? 탈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는 모든 이제 미용 관련된 이런 탈모까지 한번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탈모에 네. 예민한지를 이제 한번 보여주는 날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들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지금 뜨고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된 지금 테마주들 또 보면 이런 시장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테마주는 뭐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테마주는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어떤 뉴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뭐 위험한 거는 뭐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늘 뭐 주가를 출렁거리게 한 특징주가 있어서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들어갔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노두원 류한석 대표, 브로커 김종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저 주식하세요? 주식은 한때 하다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한때 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완전히 그 네. 가상자산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하시고 이쪽이 더 괜찮아서? 예전에는 주식을 알 때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저는 하는 일이 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더 들여다보게 되고 이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제 주식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주식 네, 하세요? 저는 포트폴리오에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가상자산만? 아니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배분율은 뭐 부동산도 조금 있고, 주식도 조금 있고, 가상자산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몇 있습니다. 퍼센트, 몇 퍼센트? 주식이 한 30% 정도 있습니다. 주식 30%. 네네네네.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도 30%. 30%. 네. 가상자산 40%. 40%. 네, 맞습니다. 이게 더 많군요. 네네. 역시 이쪽 전문가니까. 네. 네.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21년에 특히나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위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네.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2017년 말 2018년 초에 2017년에 사이클이 훅 올라왔었죠. 네. 그러고 나서 하락장을 쭉 겪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사이클이 네. 돌아오면서 네. 이렇게 쭉 올라왔던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철을 타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주식이 굉장했어요. 그죠? 2020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꺼지기 시작했었어요. 요게 꺼지면서 코인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젊은 층들이 사실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이클도 좀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전만 해도 이제 사실 노동자산, 아니 노동을 통한 이제 수익이라는 네. 관념에 대해서 이제 젊은층들이 이제 되게 관심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는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세 관련돼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상자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네. 자산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젊은층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스터디를 많이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왜 가상 자산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 이런 흐름은 예전부터 좀 있어왔는데 네. 코로나가 이제 그 속도를 굉장히 앞당겼고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그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은 네.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공포가 와서 이제 정책적으로 돈이 쏟아지니 네. 오히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네. 올라가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경제 네. 활동보다는 그냥 자산 소득을 늘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 좀 열애돼 있던 청년들이 지금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주식이 가진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출현하는 시장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뭐 오를 때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할 네. 정도의 의심이 되는 그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주식 중에서 테슬라 같은 그런 주식들은 또 코인하고 굉장히 좀 영향관계를 많이 가지고 네. 있잖아요. 뭐 CEO의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를 지금 와서 사기에는 좀 힘든 사람들이 거기를 좀 그 정도로 추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때 뭐 도지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어서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더라도 한 영향을 한 것 같아요. 누가 뭐 10배, 100배를 벌었다더라, 뭐 했다더라, 네, 이런 판타지가 얘기들이 막 굉장히 돌아다녔죠.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세요? 실존하는 겁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소위 말해서 우리 메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 그 암호화폐나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 이 메타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가격의 등락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이제 그 시간이 많고 부동산을 투자하기는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고 네. 내가 이거를 자산을 지금 이거를 쌓으려면은 주식보다도 이 사이클이 빠른 이 암호화폐로 오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미 다른 자산들은 내가 담기에는 너무 이제 커버렸어. 그리고 그 빨리 이 시장은 내가 쫓아갈 적응할 수 있는, 있을 네. 것 같아서 젊은이들이 더 뛰어들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면 등락이 너무 심했어요. 이런 등락 속에서 괜찮은 겁니까? 투자라는 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그런 메타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펀드에 청산 주기만 하더라도 네. 뭐 이제 그런 전통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펀드가 뭐 7년, 8년 굉장히 장기간 투자를 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펀드의 정산 주기가 2년, 네. 뭐 2+1년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리스크가 크고 뭐 손바꿈이 빨리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죠. 네. 근데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여쭐게요. 10만 불 간다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이요. 지난해 말까지 10만 불 간다고 그러기도 했고 올해는 반드시 10만 불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한 1억,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1억 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저는 사실 뭐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적도 네. 없는데. 꼭 봐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디지털화에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이 올라갈 것 같다, 원유가 올라갈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 원유 ETF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유 실제 뭐 그렇죠. 쓰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차익을 보려고 보긴 사- 봤잖아요. 네. 차익을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가 다르냐는 거죠. 어.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이게 실체가 있다 없다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굉장히 논쟁의 거리긴 하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딩을 할 때는 내가 영원히 가져갈 게 아니라면 네. 지금 이게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사는 거죠. 네. 원유 때도 그랬고 금도 네. 그랬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익숙한 ETF가 2001년 정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 전에 전통적인 사람들은 이제 기업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어떤 자산이 상승할 것 같다는 직관이 들면 네. 바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디지털화 돼 있어야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고 선호도가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빨리 네.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상자산은 아직 규제가 촘촘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우리가 대출해서 뭔가를 할 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 종목에 뭐 얼마 이상 안 되고 어떤 종목은 뭐 100%가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가지고 암호자산을 사서 그걸 또 대출받아서 또 같은 암호자산을 또 사고 또 사고가 얼마든지 원클릭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게 실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트레이딩 기법이 원래 그래요. 네. 레버리지가 원래 심하기 때문에 약간만 밀리면 청산이 나와서 쭉 빠지는 거고 네. 그러다가 바닥을 잡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가 가진 시드의 수백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훅 올라가는 거죠. 아니 이게 24시간 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날 자고 일어나면 푹 떨어졌다가 네, 어떤 그렇죠. 날은 또 자고 일어나면 확 올라요. 네, 못 자죠. 그래서. 완전 롤러코스터인데 네. 어쨌든 올해는 1억 간다 이렇게 보시면 올해 시간까지는 모르겠고요. 시간은 모르겠고 시간까지 언젠간 찍어라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네, 네, 네. 근데 10만 불은 간다고 보여요. 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도 10만 불은 당연히 간다. 당연히 그 간다. 보수적인데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한 편이라서 아. 저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1억보다 훨씬 더 간다. 예, 네. 개인적인 그런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걸 만든 예. 것 자체가 이제 그 법정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게 문제였다라는 그 발상에서 시작을 네. 한 거잖아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때 그렇죠. 마구 그 유동성을 찍어냈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US 달러 발행량의 30% 가까이 추가로 찍어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 연준이라던가 어떤 중앙 기관이 이걸 하게 두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이퍼링도 했고 이제 금리도 올라가는 추세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달러 가치의 그 하락 트렌드를 과연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법정화폐 그 피아트 소위 말해서 그 피아트 화폐라는 거는 네.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네. 평균 끝까지 살아남은 게 네. 단 하나도 없었고 70몇 년 정도였다라고 보는 주기가 있어서 저는 그 궁극적으로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인 화폐가 될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인데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비트코인- 않겠죠. 네. 저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가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가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정말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네. 지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포지셔닝은 쭉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금을 대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을 대체해요. 예. 금은 솔직히 보이는데 내가 만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체 뭐 만져지느냐 보여지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저는 금이라는 자산은 그냥 유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앵글로색슨족들의 자산이 이제 크립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세대가 넘어갈 때가 됐다. 네. 어차피 금이라는 거는 지금 와서 누군가가 지금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70%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뭔가 기득권을 하려면 뭔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흐름이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과하고 비교했다. 네. 금하고. 네. 자 갑니까? 1억 갑니까?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그런 위험 요소들 네. 몇 가지를 그래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CBDC가 가장 위험 요소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현재 이제 크립토 시장을 계속 살펴보면은 알트코인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뭐 CBDC 같은 네.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비트코인의 견제제들이 네.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강력한 견제제들은 이제 CBDC이고요.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프로젝트들은 계속 앞으로도 등장을 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장점, 완전히 탈중화돼 있고 그리고 누구도 이걸 소유할 수 없다라는 장점은 여전히 이제 강점을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뭐 10만 달러는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저도 믿고는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속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속도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뭐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네. 다만 이제 그런 요소에 있어서 불안 요소는 속도. 그러니까 뭐 CBDC라는 대체제들이 어떤 네. 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속도감으로 등장할 것이냐는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다 이제 간다 이거예요. 1억 간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디다 써요? 비트코인 그야말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공황이 왔을 때 1920, 30년대 대공황이 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떠올리는 거가 뱅크런. 네. 은행이 내 돈을 안 줄지도 모른다. 그 뱅크런이 있었죠. 네. 그럼 이제 금은 이제 은행에 가면은 내 돈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그 대공황이 발생했을 당시 그 금
소유 금지령이 떨어졌었어요. 아. 네, 나중에 예, 했었죠. 그래서 아. 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조차도 정부가 반드시 반드시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잖아요. 만져지는 게. 그러니까 네. 누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위 말해서 그 키만 머릿속에 네.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네. 그걸 종이에 찢어가지고 뭐 다른 데다 하든 네. 아니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하면 절대 그야말로 내가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정말 금보다도 훨씬 더 잘 저장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네. 암호만 외워가지고 네. 그게 그 차별점인 거죠. 아니 근데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래소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래소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네.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이걸 대신 저장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행 같은 네. 아니면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걸 저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USB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내 노트북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저장 수단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네. 뭐 거래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해주는 네. 이런 역할, 그러니까 대신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남들과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름도 익스체인지 거래소이지요.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활용할 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알트코인 얘기 잠깐 하셔서 비트코인은 우리가 익히 아는데 네. 알트코인이라는 또 새로운 영역이 나와서 요즘에 게임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알트코인의 대표는 역시 이더리움 아니겠습니까?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렇게 호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긴 했는데 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다른 종류의 코인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네,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시는 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인데 난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을 사러 들어왔는데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제 다양한 코인들이 엄청나게 있고 많은 맞습니다. 알트코인이 네. 있습니다. 예. 막 수익률이 막 얘는 뭔데 이렇게 수익률이 예, 높아? 예.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코인을 사봤는데 네, 다음날 되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우시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네.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코인들이 사실 블록체인 상에서는 존재하고요. 네. 이런 이제 코인들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알트코인, 뭐 알트라는 의미가 이제 잡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잡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잡다하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코인들이 있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코인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네. 하는 이제 비탈릭 부처린이라고 하는 러시아에 있는 뭐 천재 개발자라고 불리는 친구가 만든 예. 이제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만든 코인들이고요. 네. 뭐 이런 이제 이더리움 말고도 다양한 코인들을 이제 뭔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네. 비트코인이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코인들을 이제 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러한 종류들을 사용해서 뭐 현재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게임 쪽에서 활용하는 네. 프로젝트들, 뭐 컨텐츠 쪽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들 다양한 현재 프로젝트들이 지금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도 쫓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알트코인이라고 그래도 이만큼 있으니까요. 근데 이 알트코인 중에 뭐예요? 샌드박스 6개월 만에 1242%, 디센트럴랜드 6개월 만에 415%, 플레이탭 6개월 동안 681%.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그래서 화두가 된 것들이 뭐 네. NFT라든지 아니면 P2E라고 하는 뭐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뭐 게임을 하면은 네. 뭐 우리가 플레이를 했더니 이제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줌으로써 네. 원래 이제 우리가 게임이라고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갤러그. 네 맞습니다. 네. 등을 팍 치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여기 게임이라고 맞아요. 이러셨던데 요새는 게임을 하면 이제 가상화폐를 돈을 보상으로 벌어요? 줍니다. 네, 게임하면서? 돈을 법니다. P2E? 네, 그래서 플레이 투 네. 언 돈을 벌 수 있는 어. 게임 이런 게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네, 게임하면서 돈 벌어요. 맞습니다. 나 네. 우리 애 게임할 때 말리면 안 되겠네. 사실 예전에 비슷한 건 있었어요. 리니지 같은 거를 보면 네. 아니면 뭐 고스톱이나 뭐 포커 게임에서 네. 파이버 머니들을 이제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냥 이제 게임 업체는 그냥 전략적으로 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키우는 것도 아닌 상태였고 그냥 밖에서 이제 거래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네. 이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예전에 그냥 아이템을 그냥 중고 거래하듯이 네.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게 이제 코인으로 변환이 되니까 네. 이제 그 플레이 투 원이라는 게 예전에는 좀 시체말로 쌀먹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쌀이나 사 먹자. 약간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야, 그러다가 이제 쌀 대신 이제 코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그리고 요즘 또 대세가 워낙 NFT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서 경험치나 아이템을 코인으로 바꾸면 네. 그 코인을 게임 회사가 NFT를 걸어가지고 네. 보증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예전의 게임은 게임 회사가 거의 조물주였잖아요. 네. 게임 생태계가 그냥 게임 회사가 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심지어 게임이 망해도
코인이 있으면 네. 코인 거래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품이라는 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좀 요즘 또 트렌드가 좀 되긴 했죠. 그러면 그런 거래를 알트코인이 한다 이거죠? 네, 알트코인으로 한다 알트코인 이거죠? 중에 한 카테고리가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게 뭐 그 아까 뭐 샌드박스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코인을 정해서 네. 그 놀이 공간에서 그걸 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NFT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네. NFT라는 게 글쎄요. 이걸로 지금 핸드폰 이 안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죠? 아니 나도 나오고 네. 돈쌤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오죠. 근데 굳이 그걸 뭘 걸어가지고 NFT를 걸어서 비싼 돈에 사야 돼요 이걸? 왜 사요 이걸? 사실 뭐 NFT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카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본 단 하나뿐인 원본의 소유주는 나다. 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자기 소속감이랄까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까 자기 정체성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되게 많이 떴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이프 그 원숭이 소위 말해서 관심 있으시면 보셨을 거예요. 원숭이 그림인데 예, 맞아요. 원숭이 알아요. 그림인데 이게 막 가격이 미친 듯이 막 뛰는 예. 거죠. 이게 뭐 발행량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암호화폐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걸 사면은 네.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기도 하고 네. 그럼 팔로워가 막 붙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되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뭐 술집, 파티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이게 회원권처럼 되는 거죠. 동호회. 네. 네, 네. 제가 원래 생각하니까 동호회입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같은 많은 거, 사람이 네. 모여 있는 동호회예요. 네, 엎을 때 약간 피규어 같은 거 열심히 모으는 네. 친구들 늘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디지털화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야, 그러면 이 NFT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사고팔고가 되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게임에서도 이게 사실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게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을 추가로 막 이렇게 게임에서 발행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아이템이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변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100개만 찍겠다라고 게임에서 약속을 네. 하면 진짜 100개밖에 못 만드는 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게임 아이템이 100개밖에 없다는 거는 네. 이 게임 아이템 100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네. 길드를 만든다든지 어.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건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가 막힌 게임을 하나 만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 게임에 오는 사람들은 이더리움밖에 못 써. 네네. 그러면 이더리움 값이 확 올라가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생태계라는 게 소위 말해서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 게임이나 뭐 하여간 가상 공간을 아는 사람들의 잔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의 잔치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건 약속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약속들이라는 게 그걸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네. 사실 이제 그런 계약이라고 저희는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네.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고 네. 그 약속이 서로 이제 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약속이고 맞습니다. 사람 사는 사이의 모든 것들이 법도 약속이고 맞습니다. 규범은 지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정해지면 지켜야 되는 거고 네, 서로 다 그걸 만들면서 믿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죠. 모이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종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사실 그런 게 지금 아까 약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P2E 게임, 네. 이제 게임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아.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계약으로 지켜지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근간이고, 근데 이게 그 사회 제도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 간의 이제 믿음하고 네. 그래서 종교 같은 거죠. 종교가 네. 제도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근데 앞으로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물론 뭐 VPN을 켜가지고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든 하고는 있는데 네. 그 이게 지금 도박처럼 될까봐? 도박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바다 이야기 같은 이제 아, 사행성 그런 거. 게임에 네, 대한 이제 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국보다는 규제가 좀 심한 편이고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규제가 조금 남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힘든데 그리고 P2E 게임이 아직은 이게 게임이 재미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이 되는 거죠. 일이 된다. 그러니까 가서 그 디지털 막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심히. 돈이 벌려지니까 네. 아니 그 진짜 네. 실제로 네. 이 아직 이 그 P2E라는 개념이 없던 네. 예를 들어 10년, 15년 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소위 아, 네, 그, 그렇죠. 이런 걸 할 때 그 소위 이미
P2E라는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템을 채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토 켜가지고 맞아요. 하루 종일. 기업적으로. 예, 예. 기업적으로. 예. 작업장 중국에 가서 브라피어스라는 네, 사람이 맞아요.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중국에다가 1000명 단위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네. 거기서 어디 가서 어떤 몬스터를 잡으면은 뭐 네. 아이템이 뭐가 나온다 이걸 가르쳐가지고 네. 그 치트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아이템들을 채굴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물로 이제 사고 팔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게임 안에 경제가 있는데 그게 망가지니까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만들었던 블리자드사에서 네.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해서 막 싸움도 붙고 했었죠. 맞아, 막 무기 사고 막 그랬어요. 네. 방패 사고 칼 사고 막. 네. 그 시장이 무너지면서 네. 그 사실 연변이나 이런 데가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시장이 무너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많이 변했죠. 그게 그렇게 갔어요? 네. 그건 네, 몰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차라리 그 정도로. 계속 하게 해준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메타버스 요즘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1 이더리움에 샀네, 뭘 샀네 이래요. 근데 1 이더리움이면 오늘 어떻게 됐죠?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럼 오늘 400 뭐 어떻게 네네. 가죠? 네. 그러면 한 평에 400 얼마에 샀다는 건데 땅 문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거래하면. 근데 가상 공간에서 땅 샀어. 그 뭐 문서가 있어요? 등기해줘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이랑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그래요?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는 역할이 이제 등기부등본이고요. 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거래가 되냐면은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뭐 이런 뭐 업랜드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땅을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에 이제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면은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그 땅을 파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땅의 그 땅 토큰이 있습니다. 네. 그 땅 토큰과 교환이 되고 네. 사실 그 자체가 등기부등본의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결국에는 블록체인인 것 자체가 네. 공증소예요. 그래서 사실 집문서 같은 거 옛날 같았으면은 네. 집문서를 가짜 허위 집문서를 만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도장 찍힌 것도 가짜 도장이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대구지방법원에 무슨 등기소가 있어서 등기소에서 이걸 떼서 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정부한테 위임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등기소에서 받는 건데 네. 블록체인은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이제 신뢰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맡겼는데 다른 나라 같은 신뢰도가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그야말로 이제 클라우드가 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노드들이 이거를 똑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서 공증하도록 하는 거죠. 아, 공증제도다. 모든 것이 다 공증. NFT도 공증이고 네. 이것만이 진본이라고 그러고 네. 공증하는 거고 비트코인도 이 다른 가짜가 없는 이 비트코인이 진짜다라고 공증을 하는 거죠. 예. 그 NFT가 제일 쉬운 방법은 디지털 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상 부동산을 왜 사냐라고 네. 하는데 네. 뭐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가상이라도 강남에 한 평에 400만 원이면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뭐 죽을 때까지 나도 한번 강남에 땅 한번 사보자. 뭐 그럼 이런 여기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강남 네. 땅을 사듯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팔면 되니까. 이게 팔리더라고요 또. 네. 네, 팝니다. 판대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럼 누가 중개해요? 저도 살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실물 부동산에 꽤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물에서도 좋은 동네가 거기서도 비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용도. 아니 거기도 뭐 지하철 들어오고 학군 들어오면 더 네. 비싸져요? 네, 당연하죠.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은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넘사벽이 되버렸잖아요. 음. 뭐 땅을 이만큼씩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거기선 한 평이라도 400만 원이면 네. 얼마든지 진입 가능하다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땅은 어디 가서 사요? 그런 이제 그런 땅을 파는 플랫폼들이 있고요. 아. 실제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지하철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해주셨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네이버 포탈처럼 네. 그러니까 뭐 특정 이제 그런 회사 포탈처럼 노출이 먼저 된다든지 네. 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선 노출, 네. 뭐 그다음에 상위 검색, 네. SEO가 잘 되고 그런 애들이 잘 팔리죠. 그럼 메타버스 중개 수수료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다 존재하고 어.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은 네. 뜨는 직군 뭐 이런 거 이제 네. 뭐 그런 뭐 구직 막 이런 네. 뭐 그다음에 직업 뭐 신문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하면은 뜨길 뜬 직군 중에서 이런 거 컨설팅 해주는 네. 네. 중개인 야, 참 진짜 이게 저 들을수록 희한한 세상인데. 자, 그러면 다시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코인이 막 오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빡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쭉 떨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장입니까?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정상은 아니죠. 네. 근데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예. 앞으로는 더 심한 걸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벌분들도 네.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말들은 분석은 엄청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나중에 도지가 답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걸 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분석하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암호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사실 일론 머스크는 잡스 이후로 최고의 논쟁가가 아닌가. 네. 그런 실제 게다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좀 자주 생길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CEO의 그 생각이 예전에는 뭐 재교일치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테크노킹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특히 테슬라가 재밌는 거는 은행 차입이 없어요. 테슬라는 막말로 내일 그냥 휴지 조각이 돼도 금융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받은 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전히 좀 지금까지의 투자 생태계를 많이 바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자주 보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럴 때마다 출렁거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고, 그죠? 근데 출렁거림이 누구한테도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내려가면 사니까. 꼭 내려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올라가기도 빨리 올라가니까요. 예. 네. 그러면 또 하나가 그 지난해 큰 이쪽 그 가상자산 시장의 큰 것이 그 선물 ETF가 나왔죠 아마? 네. 비트코인에 네. 그 선물 ETF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장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올해는 현물 ETF가 나올까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 이미 이게 ETF 현물 ETF가 된다 만다를 그 미국 네. 증권거래 SEC에서 네. 굉장히 몇 번 심사를 했는데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번에도 3월로 연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과연 이번에 통과가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는 빨리 돼서 이게 지금 가격이 출렁출렁하는 거가 네.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뭐 그 시가총액이 이제 지금 뭐 1,000조가 되네 만에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관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ETF가 통과해서 기관 돈이 더 들어오고 네. 더 이제 무거워지면은 사실 그 이제 그 출렁출렁하는 건 줄어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SEC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SEC는 왜 저 비트코인 ETF를 계속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현물 ETF 이야기가 나온 거는 거의 5년 가까이가 넘었고요. 예,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인덱스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만들겠다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사실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거래소들이기 때문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SEC가 뭔가 현물에 대해서 ETF를 만들고 싶어도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제도죠. 네. 일단은 선물이 됐기 때문에 현물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은 건 사실인데 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특정 시기에 미래 특정 시기에 얼마에 네. 거래하겠다는 계약을 가지고 네. 움직이는 것이고 현물 ETF라는 거는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비트코인 실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은 거기에다가 진입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관 자금이 이제 못 들어오고 있고 당연히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기관이라고 하면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규제가 많은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규제가 정리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현물 비트코인 ETF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책임 없이 권리를 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정리가 돼야지 이제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뭐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자기들 고객들하고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물은 ETF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현물이 딱 나오는 순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일단은 뭐 초기 비트코인 홀더들을 도와주는 거는 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외에 연기금이 받고 있는 그 많은 뭐 트리플 A 등급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가 안 돼 있고 결정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기들 민간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할 건데
그냥 대형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달라는 네. 거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문제다. 그리고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규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매뉴얼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딱 했다고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장애 이상을 저해 요소가 되면 그럼 뭐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예를 들어 거래소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부터 네. 시작해서 뭐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로컬리는 지금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한 3, 4년 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는 공감되는 합의도 이제 뭐 이런 정상들끼리는 어느 정도는 됐지만 뭐 전 세계까지 이제 넘어가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북한에서 뭐 비트코인 어떻게 쓴다 막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정비가 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세금 관련해서도 딱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매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매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지금 네? 뭐 8천만 원도 가고 그러니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쪽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논의 자체가 이제 네, 시장을 회피하게 만든다라는 분들도 네.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러함에도 뭐 세금이 되고 그 규제 영역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비트코인의 매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네.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 네. 그 2,100만 개라는 그 숫자를 그 누구도 연준처럼 물타기를 할 수 없다는 네. 그 점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커머디티 그냥 봐도 이제 금만 하더라도 금도 이제 신규 그 광산이 발견되면은 그 금의 네. 총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총량은 네. 요즘은 거의 안 납니다. 이게 하도 다 타잖아가지고 네. 하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골드러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네. 그 근본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엄청나게 생산되면서 실제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내기도 네. 했었는데 지금은 지구에 비어 있는 데가 거의 없긴 하죠. 다 채굴해서. 예, 그 탐지 기술이 너무 좋아져. 너무 좋아졌어.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이 가상 자산 시장, 그 코인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돼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으면은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5천 뭐 이렇게 갔고 네네. 그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이더리움이 400 뭐 얼마 갔어요. 그러면 지금이 사기의 적정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적정 자격이 없는데 적정 시기가 나올 게 없죠. 그냥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네. 안 되겠으면 아무리 떨어져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면 고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장 높았을 때 얼마였죠? 뭐 한국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됐던 8천만 거예요. 원. 그런데 지금 5천 정도면 많이 빠지긴 빠진 건데요. 고점 대비해서. 네. 보통 뭐 미국의 기술주 이런 것들은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 네. 뭐 사도 크게 문제 없던 시기긴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얼마까지 내려왔었죠? 지난해 기준으로? 3천 얼마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5년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샤프 레이쇼를 네. 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 퓨어리스트고요. 5년짜리 샤프 레이트로 봤을 때는 항상 이제 비트코인은 승리하는 코인 그러니까 모든 자산 중에서 네. 굉장히 좋은 네, 맞아요. 타율을 지원하는 자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장투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네. 야수의 심장을 갖고 네. 좀 투자해볼 물건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항상. 야수의 심장 하시는데 야수의 심장은 어떤 겁니까? 이제 뭔가 잃었을 때도 더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심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농사꾼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네네. 사냥꾼 스타일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코인 쪽에 우리가 한번 해보려면 농사꾼보다는 그럼 사냥꾼이 맞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직장 있으신 분은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저는 제가 추천한 건 저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믿는 관점에서 1억을 넘어갈 거라는 확신 내지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 관점에서는 저는 그 정액 분할 매매법이라고 하는 네. 거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듯이 비트코인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적금 생각하고 넣듯이? 네, 적금 넣듯이 네. 정액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은 분들, 네.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트렌드가 뭐가 메타고 뭐가 트렌드인지 공부하고 쫓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베팅을 작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일단 저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일단 트위터나 이런 네. 데서 이제
의도적으로 양극단의 사람들을 팔로잉을 한 다음에 네. 막시미스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휴지 조각 될 거라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인증샷 올라오면 팔면 되고요. 계좌 인증샷 올라오면 팔면 되고 뭐 우는 소리 나오고 뭐 갑자기 그 비트코인 투자자가 갑자기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를 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예. 그게 어차피 그 비트코인은 뭐 블록체인이고 하지만 그거 사고 파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할아버지가 와도 네. 사람이 마음은 똑같습니다. 네. 그냥 많이 오르면 자랑하고 싶고 뭐 아, 그러니까 그렇고요. 이제 네. 그냥 인증샷이 올라왔다. 그 사람한테 허탈한 감을 준다. 그럼 그때 사시면 되고요. 아니 그래도 그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항선이라는 게 있고 예? 사람이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선일까요? 좀 이게 제한을 저는 좀 팔로워로 해주시면. 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항복에 쓰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글을 올라오는 거 보고 그 중에 좀 너무 끝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거의 이제 이제 정말 뭐 10만 달러 가나 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 이제 팔면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공자님 말씀을 하시면 네. 그때 사고 그게 저는 그 차트는 봐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도 트레이더지만 24시간 돌아가는 그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일단은 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 숨을 돌리면서 그 시장이 멈춰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하고 전략을 짤 시간을 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차트에 줄 그어가지고 가는 건데 예. 물론 그걸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타고나신 분들이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FNF 분위기를 보고 네. 거꾸로 가시는 게 가장 낫다. 근데 지금 이제 24시간 돌아간다고 말씀을 네. 하셔서 그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사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24시간 내내 봐야 돼요, 그럼? 저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동시에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동시에 눈 뜨고 있는 시간? 네, 그러니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가? 시간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10시부터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10시부터 2시. 그러니까 아, 저녁 10시부터? 네, 새벽 2시. 새벽 2시?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이 네. 있고 한국의 올빼미들이 뭔가를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때가 아마 아시아에서 뭐 우리나라만큼 적극적인 나라도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렵고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니면 더가 있어서 여기에 동의하세요? 10시부터 한 2시 정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저는 거래할 때 그때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안 보고 있는 시간. 자는 시간?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안 보고 있는 시간에 빠지더라고요. 아, 보면 안 빠져. 네, 보면 안 빠지는데 계속 보셔야죠. 그러면 계속 보세요. 다른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럼 잠은 자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희한하게도 금년에 그 빔을 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앨런 머스크가 무슨 트윗을 그 순간에 네.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너무 운이 좋게도. 네. 그때 제가 재빨리 들어갔다 재빨리 빠지고 그런 트레이딩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예. 그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진짜 말씀하신 그건 대로 뭐 사실 붙어있지 운이죠. 않으면 네. 운이죠. 아니 제가 전에 등산을 가는데 그 제 일행 중에 한 명이 막 갑자기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근데 오늘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또 들어 사야지 이러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암호자산 사냐 파냐를 떠나서 네.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가 있고 알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가 갈 때가 있고 알트가 갈 때가 또 맞아요. 약간의 맞아요.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시죠. 예, 근데 그거는 정말 트레이딩이라서 네. 이거는 적어도 주식에 한 10년 이상 좀 밥 먹고 네. 이제 선물 옵션에 어느 정도의 차트잉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네.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던데요? 메이저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니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던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던데? 근데 거의 뭐 뭐 그런 이제 트렌드가 맞을 때도 있고, 네. 뭐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메이저, 뭐 알트, 뭐 선물, 네. 뭐 워낙 시장이 다양해서 네. 네. 완전히 요새 보면은 이제 완전히 자본시장화 돼버린 느낌이 네.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추이를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그래도 뭔가를 요것만큼은 알고 계시면 만약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는 팁을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 뭐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게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는데 금년 시작할 때 60%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40%까지 찍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차트에서 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네.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막 사기 시작해요. 네. 이런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그거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도미넌스 차트를 따로 보죠. 그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제주에 많은데 저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제가 생활이나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로 뭘 보고 하세요? 저는 거래는 거의 안 하고요. 네. 그때 그 빔 쌌을 때 가끔 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저는 그냥 이제 일을 하죠. 아 그러니까 신기가 있으시네. 아니, 그 아 이때 신기도 아니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때 그 들어. 차트가 궁금해서 거래소를 켜놨는데 2번이었어요. 네. 앨런 머스크가 그 도지코인 얘기했을 때, 네.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샀다 얘기했을 때 네. 그 두 때가 너무 공교롭게도 제가 네. 그냥 그 거래소를 켜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제일 핫한 거는 사실 NFT 같은 이제 컨텐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제일 핫하긴 하고요.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는 이제 한국에서 좀 약간 정부가 네, 규제가 많죠. 네,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도 NFT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금융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겠다,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은 이제 사행성이 있지만 뭐 컨텐츠 영역에 있어서는 워낙 또 이제 한국이 K 컨텐츠에 강점을 갖고 있고 뭐 웹툰, 뭐 방송, 뭐 K-팝 뭐 다 워낙 한국에 이제 뭐 수출에 있어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이랑 이제 기술을 이제 결합을 해서 뭐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고 뭐 현재도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성이 뛰어난 것 같으니까 국방 기술에 쓰면 어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안도 보안이지만 네. 저도 이제 블록체인이 가장 후의 섹터가 어딜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엔터라고 그냥 의심이 없거든요. 미디어 엔터. 특히 명품주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뭐 가상 세계에서도 무슨 무슨 이렇게 아. 들고 다니고 싶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그게 뭐 안 만져지더라도 아. 이제 그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게다가 기존의 이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미술품 시장이 기득권들이 좀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뭐 갤러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레거시 방송 같은 경우 방송국이 갖고 있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블록체인의 그냥 첫 번째 핵심은 탈중앙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로 굉장히 괜찮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가예요. 근데 뭐 갤러리도 연이었고 뭐 네. 수백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만든 컨텐츠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갤러리에 가서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고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NFT 같은 걸로 얼마든지 일단은 네. 뭐 공증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그런 마켓에서 내가 그냥 중고거래 하듯이 팔 수 있다는 네. 게 또 그리고 페이먼트가 쉬워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좋고 그리고 뭐 미디어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장면들을 네. 다 NFT에서 다 팔고 물론 유튜브에서 그냥 네.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정말 뭐 좋아하는 선수의 결정적 장면이다. 네. 라고 하면은 우리 뭐 좋아하는 신발 모으듯이 아. 모아갈 수 있고 그게 또 산다 이거죠. 가격이 또 올라갈 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거의 축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상장 기준이 있습니까? 상장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NFT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좀 등록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뭐 상장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뭐 이승엽 선수의 메토 홈런볼 네. 이런 거 그냥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네.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얘는 희소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희소 가치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굳이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거는 특히 그 거래소에 상장한 게 아니고 특이해서 그냥 그러니까 특이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렇게 픽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럼 거래소에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상장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상장이 되는 케이스도 네. 있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당근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거래되는 케이스들도 개인 있고. 거래 가능한. 네네네. 이게 또 주주 운동이 있어요? 네. 코인 주주가 있어가지고 네. 그들이 운동을 해요? 그 사실 말하자면은 그 비트코인 아니, 저 같은 이제 그 코인이라고 하면 특정 코인.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오스라는 코인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오스도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체인의 어떤 집단 의사 결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그런 거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달라라고 거래소에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네. 그런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지금까지는 소위 뭐 플랫폼 이런 얘기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그때까지는 그냥 사용자는 그냥 하나의 유저일 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됐던 뭐 그 대형 플랫폼들이 따지고 보면 이제 국가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어느 날 대형 유튜버한테 네. 노란 딱지가 두루룩 달리면 실직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것이고 지금 또 SNS에 글을 올렸다가 이제 지워지기도 하고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정을 삭제당하고 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다른 탈중앙화를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또 거대한 국가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아예 이제는 내가 유저가 아니라 하나의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아까 이오스도 비슷한 개념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파트너, 주주의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이 거버넌스 개념, 요즘 ESG라고 해가지고 네. 뭐 얘기 많은데 거버넌스에서는 꽤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중국은 이걸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을 이걸 해주면 안 되죠. 중국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지금 CBDC를 가장 열심히 밀고 있는 국가인데 기술은 받아들이되 네. 그 통제권은 국가가 여전히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통제권은 더 높아졌죠. 네. 이제 국영은행을 넘어서서 인민은행이 모든 이제 현금 거래를 그냥 이제 가져가겠다는 게 디지털 위안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는 말로는 달러에 도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달러의 도전보다는 좀 더 강력한 통제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약간 공산주의 같은 거.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네. 이제 공산주의로 갈 거라고 했지만 결국 공산주의는 못 갔어도 사회주의를 진화시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본주의를. 네. 다른 그런 게 나라도 아닐까. 혹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CBDC는 우리도 네, 이제 질문을 실시를 드려봤고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나도 가상 자산에 관심이 좀 가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런 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고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면.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게 뭐 거의 이제 10년, 11년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중네트에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군들이 생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걸 스터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들, 네. 뭐 가치를 평가하는 플랫폼, 뭐 NFT 플랫폼, 뭐 CBDC 플랫폼, STO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좀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배우면은 뭐 혼자 하시는 건 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좀 이제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때문에 짧게 한 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이라도 일단 사놓으면 관심이 가거든요. 예. 시작해라.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샷 올라오면 파시고 네. 슬픈 얘기 나오면 사시라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자, 오늘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다시 돌아올 텐데요. 월요일에는 안전자산 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